네,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강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굴? 네. 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궁금하신 거 위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줌으로도 한 20명 가까이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줌으로도 그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강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아요. 소선님 보셨지만 양은 뭐 지금까지 제가 이쪽입니다, 참고로. 여기저기서 하는 강의안을 그냥 일단은 다 때려 박아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원하면 저 5시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요 표지는 제가 어느 외국계 증권사에서 강의할 때 가져왔던 표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표지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경복궁인가요? 경북이 아니더라고요. 화성 어디 행궁인 것 같은데, 네. 수원이군요. 네, 그래서 멋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서 프리미엄으로 간다는 네 찾았습니다. 저작권 표시도 딱 깨알같이 해놓은 겁니다. 끝에. 자,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변호사인데 대형 로펌에도 있었고 개인 투자자도 해봤고 기관 투자자도 했고 경영권 분쟁도 했고 공정거래법 회사법까지 했던 지금까지 연수원 40 붙은 이후에 벌써 21년 됐네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변호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 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이 두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에 하나를 썼고, 그다음 24년에 최근에 하나 썼는데요. 이 두 개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는 제가 다양한 거를 하다 보니까 뭐 공정거래법하고 회사법이라는 게 사실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서로 되게 따로 놀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들이 로펌이란데도 칸막이가 막 쳐져 있어가지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몰라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팀 저 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똑같은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쩌다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책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 거버넌스가 이게 회사법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 그래서 규제를 쉽게 좀 하나로 모아가지고 써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법 개정 얘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총주주 법안은 아마 어떤 뭐 보좌관님이 이 책을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멤버가요. 네. 그 스터디 멤버가 발의한 법안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보좌관이 한 법안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 책에 있는 내용들 이때 총주주라는 얘기를 했고 불완전하지만 그 당시에 썼을 거야 아마 이 자체는 총주주라고 넣는다고 해서 법원이 되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확산이 되게 쉽게 세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던 그런 법안이었고요. 자,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오는데 최근에 낸 책은 이것도 이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뭐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그 얘기를 안 쓸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쓰면서 저도 그 전에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뭐 경영자문도 하고 하는 그 준비를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모든 거는 다 공익과 사익이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잘하면 진짜 덕업일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더 최근 얘기들이 더 나와 있고 두 책 큰 다른 점이라면 앞에 책은 아까 소장님 때 말씀드렸지만 이 거버넌스 논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싸움은 다 편가르기에서 시작돼요. 이 책의 내용은 이거는 삼성 내용이야 하는 순간 뒤를 다 안 돌아봐요. 왜냐?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 뻔한 얘기 맞아 우리 편 얘기 하면서 안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 새끼 또 저쪽 얘기네 하면서 또 안 봐요. 책을 안 봐. 저의 목적은 이 책을 제발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근데 이제 이 책은 실제 이름을 다 넣었어요. 최근에 이러한 일들은 다 이게 이름을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넣고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안 읽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가 달라진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를 그 전 거는 추상적인 케이스로만 이해해도 법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다. 그러면 LG화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을 다 썼고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저는 뭐 이런 일을 그래서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2달 됐고요. 그래서 덕업일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이제 좀 충격요법이죠. 이사들한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1,700억을 내라는 거예요. 이런 판결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네, 이것이 이제 현정훈 회장 현대 엘리베이터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다 나왔고요. 1,700억이라는 배상 판결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점점 느리지만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죠. 2019년 이제 2022년에 나온 판결이고.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사가 잘 몰라요. 이사가 누군지. 다들 총수만 알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이사를. 근데 회사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가 모든 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충실하게 좋은 말이 막 써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관지의 의무는 아주 쉽게 말해서 열심히 해라예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 할 때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여쭤봐요. 자, 앞에 계신 분 이제 혹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나요? 안 키우시는 분? 네. 그러면 소장님,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친구가 나 일주일 동안 저기 해외여행 좀 갔다 올 테니까 내 고양이 좀 맡아줘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장님 고양이 이름이 뭔가요? 구루. 구루. 그러면 이 고양이 뭐 초코를 맡겼어요. 이제 까만 고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와서 초코랑 그루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장님은 누구가 더 신경 쓰이세요? 둘 다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은 네. 우리 아들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냥 마음속으로 그루냐 초코냐. 그루를 좀 더 좋아하겠죠. 그루인가요? 우리 맡긴 친구가 나한테 맡겼는데 이게 얘가 밥 국물은 어떻게 해요? 하기는 최대한 같이 하죠. 같이 한다. 네. 이게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제가 모 강의실에서는 70% 이상이 다 초코죠라고 해요. 진짜요? 네. 왜냐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남이 맡겼으니까 친구가. 우리 애야 어차피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똥 싸는지 잘 알지만 얘는 모르니까 혹시라도 얘가 돌려줄 때 말라올 수도 있고. 야, 얘 왜 이렇게 말랐니? 얘 왜 눈이 이상하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코를 더 신경 쓴다는 게 대부분의 얘기거든요. 이게 왜 있냐면 선관주의 의무가 그거거든요. 남이 맡긴 일은 네 일보다 더 열심히 해. 이게 선관주의 의무예요. 반대 개념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내 재산은 여러분들 지금 방에 가면 청소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근데 누가 오면 네. 열심히 해요. 남한테 보여주기. 남이 맡긴 일은 내 일보다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사실은. 성관주의 의무는 자기 일보다 더 소중하게가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 자기 일만큼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자기 일만큼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방처럼 막 어지러우면 안 되고, 남의 일을 맡은 거니까 열심히 탁탁탁 정리해라. 이게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 충실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먼저 엄청 핫한 이 충실 의무 갑자기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 충실해라 하니까는 오해가 많아요. 야, 그럼 뭐 네이버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야, 그렇지. 당연히 주주한테 충실해야지. 이렇게 뭐 충성을 다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충실 의무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게 듀티 오브 로열티라고 하거든요. 로열티가 있어야 되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로열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옛날에 기사도에서 나와요. 기사가 왕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요. 그럼 기사는 왕에 대해서 로열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살이 날라와요. 왕한테. 그럼 로열티를 가지는 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날려서 막아야지. 기사가 왕 앞에, 그죠? 기사도 동시. 기사도 다른 거죠. 사실 기사는 로열티가 있는 기사는 왕에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그거는 나의 이익보다 로열티를 가진 사람의 이익을 우선해라라는 얘기예요. 충실 의무는 그런 뜻이에요. 약간 번역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를 때, 모두가 다 잘 될 때는 선관주의 의무예요. 열심히 하면 다 같이 잘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꼭 회사 안의 일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나는 좋고 이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듀티 오브 로열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일을 맡기거나 이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더 밑으로 봐라 라는 게 충실 의무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회사에 적용되면 나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주주에 적용되면 나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가 돼요. 그래서 사실 충실 의무가 좀 더 중요해서 오늘 이렇게 썼는데 이해 충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사실.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요. 근데 쉬운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도 공사를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공사 구별 못하는 놈은 일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해 충돌입니다. 회사의 일을 하는데 제가 방금 강의하기 전에 또 어디 상담하고 카톡으로 상담한 내용이 있어요. 회사의 본부장이에요. 근데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를 자기가 차렸어요. 그리고 회사에 납품해요. 이해 충돌이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이익을 받으면서 월급 더 가져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서로 지가 거래를 결제하고 있어요. 자기 회사가 납품하는 거를 자기가 결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엉망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해 충돌이 서양에서는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동양은 약간 좀 이게 온정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있습니다. 빈공영사라는 한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예, 공과사를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충실 의무는 좀 어렵다 싶으면 공사 구별이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회사 일과 사적인 일은 구별해라. 이게 다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뭐 이제 이해 충돌 상황에 뭐 자산 운용 금지 뭐 이런 자기 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법이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회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주가 자본을 대고 사장한테 일을 맡깁니다. 근데 사장이 자꾸 딴짓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사회라는 걸 놓고 이사회 당신이 관리를 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게 큰 회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스타트업이 처음에는 소유자가 바로 경영을 합니다. 근데 점점 커질수록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를 한 명 안 치죠, 사장으로. 그때는 이제 사장이 딴짓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열심히 하게 만들기, 하나는 딴짓하지 못하게 만들기예요. 왜 두 가지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의무랑 연결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가 무슨 의무? 성관주의 의무. 딴짓하지 못하게가 뭐예요? 충실 의무.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따지.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딴짓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사회한테 부여해 놓은 거죠. 이사회한테. 대리 문제라고 어려운 말로 합니다. 에이전시 프라브럼. 이런 에이전시 프라브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을 맡겼으니까 딴짓 못하게 하고 열심히 만들기 위한 그런 문제가 대리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회사를 만든 이 주주총회라는 주주가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와 이 사장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사장이 아무도 감시 안 하면은 이 사장 얼마나 권한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잘 수도 있고. 성관주의 의무의 문제. 그리고 아까처럼 딴 주머니 계속 차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도 받으니까 계속 딴 주머니 차.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법이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서 대리 문제를 해결했어요. 주주가 분산된 회사가 있습니다. 주주가 쫙 분산된 게 일반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전제예요. 근데 영국, 미국, 일본 같이 자본주의를 오래 해가지고 창업자의 지분이 다 희석됩니다. 세대가 지나갈수록 다 희석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100년, 200년 동안. 근데 지배주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요. 이 지배주주가 있는 주식회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이렇게 돼 있지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따라와 볼게요. 지배주주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은 이사회 이사는 누가 뽑습니까? 그렇죠? 지배주주가 여기 20% 30%까지 안 되는데도 다 지배주주가 선택한 사람이 이사가 되죠. 이상하죠. 어쨌든 현실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사는 다 지배주주, 심지어는 사회이사도 다 지배주주 추천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돼요. 이해관계 충돌선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주주가 다 같은 편, 밑에 있는 이사와 사장이 같은 편이 돼요. 근데 미국은 이래요. 미국은 주주들이 어떻게 하면 이사회 사장을 일시킬까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주주 분산제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뭐 포스코나 금융회사들은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경영자하고 이사회가 내 임기를 늘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소위 참호 구축한다고 하는데 뭐 자기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현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지배주주가 아직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달라요. 나머지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및 나머지 이사회 경영진이 한 팀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 잘 보이지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 나쁜 것이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맞는 법이 있으면 되는 건데 법이 없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이제 본인 대리인인데 일을 맡긴 사람이 본인, 일을 맡은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럼 본인 대리인 관계로 바꿔요. 대리인 문제. 내가 누가 누구의 대리인이 되는가 이걸 보면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법을 만든 전제예요. 많은 세계 법이. 내가 일을 맡겼고 얘가 대리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지배주주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있는 모든 다른 나라 똑같습니다. 내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내 돈을 맡은 사람이 누가 돼요?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또는 지배주주에게 임명을 받은 이사회는 사장이 되는 거죠. 한 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요즘 그 이사회 충실임을 할 때도 뭐 충실임무를 부담하는데 뭐 이사가 해도 되고 사장이 해도 되고 지배주주가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한 팀이니까 어차피 누가 해든 상관없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게 요즘 너무 핫한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 충실 의무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익이고 이 사람이 손해이면은 이 사람이 하여튼 이 사람이 손해일 때는 이 사람의 이익을 쪽으로 결정을 해라.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그리고 주주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도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사들은 누구한테 충성을 다하게 돼 있어요? 지배주주한테 하는 나 뽑아준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구조적인 결론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주주 전체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한 그런 이해 충돌을 막는 법이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자, 여기 써 있는데 무용지물 밑에 2021년에 공정위가 그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내부거래라는 계열회사 간 거래예요. 거기에 이사회가 찬성한 비율이 100%입니다. 놀랍지 않니?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한 명도 반대를 안 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충돌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부거래라는 건 무조건 이해충돌이 있어요. 계열회사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들이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가 실패한 거죠. 근데 제도를 만든 사람을 욕할 수가 없고 그냥 이런 관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방지해야 되는 이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지금처럼 지배주주가 모두 이사를 선임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이사들이 주주 중에서 일반 주주에게는 충성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만 복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충실 의무라는 거를 주주 전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하여튼 요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주주와 이사회나 사장, 경영진의 사이에 컨플릭이 있는 게 아니다.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및 나머지 경영진의 서로 편이 갈라져 있다. 이 그림을 눈에 넣어 놓으시면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 아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해관계 충돌선이 이거는 뭐 이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그냥 보입니다. 네. 어차피 그 이사들은 지배주주 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식 회사법과 회사법에
네. 어떤 결정적 쟁점을 그냥 쉽게 비유로 네. 있잖아요. 이제 일본, 영국, 미국처럼 이게 뭐 꼭 미국 그런 문화적이라기보다는 주주가 분산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주가 분산되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법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냥 그거예요. 다른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맞게 법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옷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대륙국가는 안 써보셨는데 그럼 대륙국가는 좀 다른가요? 대륙법제,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쪽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쪽의 법제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은 컨플릭 있는 상황에서는 지배주주한테 충실임을 부과합니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 괴롭히잖아요. 그럼 일반주주가 지배주주한테 배상 청구해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뭐 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막을 수도 있고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지배주주가 결정한 거 취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식은 이사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사가 책임집니다. 근데 독일도 물론 이사가 있지만 독일은 막 이사회가 좀 복잡하게 갈라져 있거든요.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배주주한테 직접 충실 의무 부과하고 책임 묻는 법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은 이런 구조에 맞게 법이 발전을 해왔어요. 판례도 계속. 근데 우리는 법을 여기서 가져왔는데 이쪽의 판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좀 뭐 연구의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옳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맞으면 여기에 법을 만들고 이거에 맞으면 여기에 법을 만들면 되는데 자꾸 막 섞여 있어요. 이런 법을 갖다 써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것 때문에 법이 실패한 얘기가 첫 번째 책입니다. 이제 첫 번째 책이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라고 출판사가 이름을 저 주셔서 더 많이 팔린 것 같긴 한데 책 제목이 뭐였다고요?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근데 좀 처음 저는 좀 제목은 좀 창피했죠. 부자만 좀 빼주면 안 되냐. 이게 내가 변호사인데 부자 책을 썼다고 하면 좀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부자가 있어야지 팔립니다. 다행히도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책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생각하신 책 제목이 따로 있었나요? 저는 너무 재미없는 거였죠. 재벌법 개론 막 이런 거. 아무도 안 샀겠지. 팔렸을 것 같은데요. 네. 안 사. 네. 그래서 자, 이제 회장님이 돈 버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왔느냐. 이 법에 흠이 많아요, 되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아까 이 그림이죠. 지배주주와 이사와 이제 사장이 한편으로 쭉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되게 쉬워요. 이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회장님이 계신데 내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재무담당 이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회장님한테 그냥 돈을 드리고 싶어요, 막. 그래야지 이쁨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법에 걸리죠. 회장님은 우리나라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예요, 회장님이? 아무튼 그런 농담. 아, 그래요?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우리 되게 기초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고 싶으면 뭐 선물 줄 거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막 선물 갖다 주고 이런 것처럼 회사에 내가 권한이 많으니까 이 회사 돈을 회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겠다. 하지만 그거는 배임 횡령이죠. 안 돼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드립니다. 딱 보기에는 별로 안 비싸 보여요. 근데 실제 되게 비싼 거. 이런 거 드려요.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에버랜드 사건에 나왔던 뭐 전환사채. 근데 전환사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에 있는 가격보다 싸게 드렸던 거예요. 아, 이거는 원래 10,000원짜리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100,000원짜리였어. 그런 게 무슨 그 지식재산권, 상표권, 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로 특허권 또는 뭐 이자 이런 거 싸게 주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주로 드립니다. 그게 공정거래법에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네. 그러면 그걸 그냥 법에 넣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자, 그러면은 법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딱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케이스인 거죠. 전환사채 당시에. 근데
이제 부당거래법이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만들었는데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가 들어오고 법인세법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세법과 공정거래법. 이게 원래 다 회사법적인 건데 회사법으로 하면은 소송을 거쳐야 되고 이게 잘 우리나라 90년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규제로 간 겁니다, 그냥.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이런 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이런 거 못해요. 썼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격도 딱 맞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마이크가 있네요. 이 가격이 비싼 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장님한테, 이게 너무 비싼 걸 싸게 하니까 이 가격을 안 맞추니까 회장님한테 너무 돈이 많이 가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을 비싸게 주지 마라고 합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법문이 들어가요. 법은 보실 때 되게 악마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한 글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저히 유리라는 문구예요. 이런 거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다들 이제 김상무라고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가신 김상무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실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계속 회장님한테 이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막 밀어드렸는데 이제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하지 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살짝만 유지하세요. 그렇죠. 현저히 유리하지 않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러면 회장님한테 이익이 발리 안 가요. 어떻게 해요? 물량을 늘립니다. 그게,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일감 몰아주기예요. 별게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익을 조금씩 해가지고 많이. 단순하죠? 법은 단순하게 발전합니다. 너무 유리하지 않게 대신 많이 몰아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 공정거래법하고 세법을 피해가려는 누구나 법이 생기면 법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본성이고 못 막는 법이 문제죠. 자, 그래서 SK CNC와 지금 또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에서 이 CNC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슈가 됐죠. 그 90년대에 있었던 그 사건까지 그냥 다 까발려졌어요, 지금. 어쨌든 SK CNC로 해가지고 SK 합병시켜가지고 지주회사 만든 건. 현대글로비스로 다 개인회사에 몰아가지고 결국은 지배력을 확보한 건이 다 이런 구멍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법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걸 막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는 해요, 사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이 몰아주면 안 되는 것도 현저히,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몰아주는 것도 그러면 현저히 유리한가라는 논란이 시작돼요. 자,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현저히 유리한, 이제 나중에는 문구가 바뀌어서 상당히로 바뀌었어요. 현저히가 문제라고 하니까 법을 살짝 바꿔서 상당히 유리라고 했는데 뭐 그놈이 그놈이죠.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에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이 비싸. 그러면 유리한 게 맞고 그럼 유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주는 거. 공정한 가격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주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건가? 국어 문제로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문구에 물량을 많이 주는 거.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장 가격이 비슷하게 맞춰놓고 많이 주는 거는 현저히 유리한 거에 맞을까? 국어적으로. 맞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국어를 볼 때. 아니다. 나머지는 다 애매하다. 모른다. 그걸 숫자나 비율로 정해놓으면 안 되나요?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있어요. 지침은 있어요. 상당히 현저히 때는 공정위의 그 가격 차이가 7% 이상 되면 현저히라고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6.9%로 맞추죠. 너무 쉬워요. 네. 와우. 네, 너무 쉽습니다. 그 뭐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는 그 개인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29.9%를 맞췄어요. 네. 너무 쉬운 일이고 그냥 이게 굉장히 10년 동안 디베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자, 물량을 많이 주는 것도 상당히 유리야?
현저히 유리해가지고 좀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뭐 당연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29.9% 가격을 해놓고 물량에 대해서도 숫자로 정해놓으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가격은 퍼센트는 0부터 100까지밖에 없잖아요. 물량은 뭐 톤, 킬로그램, 정할 수가 없는. 리터, 가게 아니면은 뭐 맨먼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개발자들 투입하는 그런 인력 물량은 너무 다양해요. 100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이게 뭐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한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물량은 현재 유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뭐가 현재가 아니라. 현재 유리한 게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뭐 100% 전체 어떤 물량이 있는데 이 사람의 캐파가 있는데 여기 뭐 80%를 차지하고 있으면 현저히 많은 거냐? 20%면 업계에 따라 다 다른데 이거를 공정위 너희들이 입증해야지. 규제의 문제는 규제기관이 입증해야 돼요, 그거를.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입증해 했더니 공정위가 입증 실패. 졌어요. 그래서 이 현저히 유리는 2016년 공정위 담당 보좌관이었었는데요. 네. 일감몰아주기법 2012년에 네네네. 하거든요. 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현저히라고 하면 어떻게 규제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법령상의 현저히 상당히처럼 주관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작동 안 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2011년, 2016년에 이제 판결이 다 나왔죠. 이 글로비스 판결 나오고 CNC도 다 공정거래법상에. 네. 김상주 위원장님 등등이 경제기업연대가 주장한 거였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열심히는 하셨지만 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디테일이 부족했어요.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잘. 네. 그래서 잘못 끼웠죠, 단추를.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굉장히 비슷한 법리가 뭐냐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회사 한국에서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그러면 이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법인세가 높으면은 법인세 낮은 우리 외국으로 이 이익을 가져가고 싶은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거래를 하기 시작해, 이쪽으로. 그럼 얘가 이익이 쭉 줄어들면서 세금을 조금 내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 이제 오늘 이제 배워가시면 되는데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전 하는데 가격. 같은 그룹 내에 있는 회사가 국경 사이를 두고 다른 회사로 나눠져 있을 때 법인세율에 따라 가지고 그 부를 이전시킵니다. 근데 그건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은 세금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프라이싱을 막고 이 가격을 가지고 엄청 싸워요. 실제로 공정한 가격이 뭐냐고. 이게 이제 뭐 김현장의 엄청 큰 먹거리 중에 하나고, 뭐 회계법인 세금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세법에 여기서도 계열사 간에 이 부를 이전시키는 거니까 가격이 문제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만든 법이 공정거래법이었습니다. 현저히 이율이. 근데 이게 아니었어. 왜냐? 문제는 이제 요 밑에 거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이제 3단계는 사실은 몰아주기는 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몰아주기 하려면 그 회사에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개인 회사가 있는 뒤에 다 외주업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개인 회사를 목으로 써요, 그냥. 통과만 시켜요, 개인 회사를. 근데 기존 거래처가 이렇게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의 개인 회사를 목으로 써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 개인 회사에 5%, 10%씩 이익이 툭툭 떨어지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실은 제일 많이 썼고, 이거 어느 회사였어요?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 이제 미스터 피자. 네. 네, 미스터 피자 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22년에 판결이 나와서 제일 대표적이고요. 뭐를 통행세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 미스터 피자 쉬워요, 되게. 제일 쉬워서 가져온 케이스고, 이종 거래처 피자예요. 치즈예요, 치즈. 치즈. 치즈를 미스터 피자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회장님 동생이 세운 치즈 회사, 치즈 유통회사죠, 정확히는. 치즈 유통회사 통해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일도 양단으로 왜 그래 이게 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는 막 이걸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10년 넘게 외국에서 치즈를 연구하고 오셨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정통한 분이에요, 치즈에. 잘 알아요. 실제로 유통을, 치즈에 감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없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껍데기 회사는 맞았어요. 그 당시에 컨테이너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이. 그리고 담당 상주 직원이 없었습니다. 어떤 그런 좀 어설프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껍데기를 만들려면 그래도 돈 좀 써서 직원도 뽑고 하지. 그런 상황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 회사의 이 동생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아요. 야, 네가 처음에는 그래 뭐 유통을 한다고 쳐도, 석유 탐사 회사랑 비슷하네요. 회사하는 거랑. 근데 석유 탐사 회사도 좀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유통이라는 게 본질은 처음에 좋은 거래처를 끌고 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 계속 흘러가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적정 이윤 5%를 먹고 처음에 좋은 치즈 회사를 감별해가지고 이 미스터 피자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처가 너무 난립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모아서 내가 다 좋은 거 골라가지고 좋은 피자 만들기 위해서 준다는데 그게 5%도 못 먹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회사에 뭐가 손해예요? 치즈를 원래 10,000원에 납품받았는데 제가 또 10,000원에 납품합니다. 회사의 손해가 뭐가 있습니까? 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중간에 뛰어먹는 만큼? 그거는 기존 거래처가 워낙 펌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최적화시켜가지고 같은 퀄리티로 해가지고 공급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니까요. 테크닉적 관점에서 이쪽에 후려치기를 하는 5%만 먹습니다. 딱. 그래요? 유죄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다. 자, 신기하죠? 이게 실제 법적인 사건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양쪽으로 갈라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모든 게 51대 49입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래도 유죄가 나온 건데, 이제 여기서의 부당 지원 행위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물량이었어요. 5%가 과다하다고 하긴 좀 어려웠어요. 가격을 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재무 담당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법이 바뀌면 거기에 가격을 쫙 맞추면 시장 조사해가지고 다 맞춰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량이 많은데 이게 니네가 공급받는 물량의 뭐 80% 이상을 이 동생 회사에서 받는데 이게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지금 한 게 부당 지원 행위 왼쪽에 있는 칸의 쟁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는 아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혹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 이 관점이에요. 당신이 치즈를 납품받은 데 있어서 진짜 열심히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배임 횡령 하지 않았느냐. 근데 1심에서 물량도 현저히 유리가 맞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쉽게. 1심이. 근데 2심에서 뒤집었죠. 야, 이건 아까 많은 분들이 또 국어로 볼 때는 좀 이게 안 맞아. 이게 현재 유리한 건 아니죠. 많은 거지, 그게. 유리 분리는 분명 위아래의 문제지. 물량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2심도 똑같은 논리로 아니다. 이거는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거다. 라고 했어요. 3심은 이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죠.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오나. 왜냐하면 2심도 그 전에 있었던 SK, CNC, 글로비스하고 같은 흐름이었거든요. 대법원은 근데 이 2022년에 저도 사실 요 사례 강의한 지가 벌써 뭐 한 5년 되는데 기다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나 이제 강의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 뭐 다행히도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구를까지는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법정에는 복잡하니까 되게 취약합니다. 논리가 판결문이 아마 30장인가 50장 되는데 5줄 딱 썼어요. 이 물량이 많은 것도 부당 지원이 맞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를 세우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판결이.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부당하니까 그냥 부당한 것 같아. 문재인 정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예, 이게 진보적인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진보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회사한테 80% 몰아주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논리를 세우려고 했지만
국어를 넘어가기는 좀 힘들고 하니까 제가 아직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의 그 어려움을 니네들 때문에 극복하지 않았느냐. 그게 현저히 유리다라고 했어요. 아,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조금 끼워 맞힌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 물량 자체는 좀 어려웠거든요. 이제 베임은 어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임 쪽으로 가면은 선관주의 의무 두 가지를 보통 같이 갑니다. 이렇게 내부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대한 이 횡령 배임은 회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개념이에요. 아니, 근데 이때는 가격을 보통은 정확하게 맞추질 못합니다. 다. 맞췄다고 하는데 조금 비싼 게 있어요. 그래서 배임이 나와요. 완전히 기계적으로 똑같이 맞췄으면은 또는 더 싸게 나왔으면 배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뻔한 결론이었어요. 1심에서 무죄 나온 거는 검사님이 기소를 잘못했어요. 이거는 현금만 횡령이거든요. 현금만 횡령이고 재산상의 이익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왜냐면 이건 이익이 떨어지는 거니까 현금은 아니거든요. 이익이 떨어질 땐 다 업무상 배임인데 배임을 안 넣어가지고 위죄가 나온 거고 2심에서는 바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위죄가 나온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좀 여기 또 이제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뭐에 빠졌는지 아세요? 다 가격과 물량으로 빠져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주주. 지배주주의 동생 똑같은 어떤 개인 회사잖아요. 이 돈이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절로. 일반 주주의 돈이 미스터피아 그 개인 회사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배주주가 배당을 더 받아든 거랑 똑같은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열심히 했지만은 참 아쉽게도 잘하지 못했다는 느낌인 게 주주 사이의 관계로 봤으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격도 볼 필요 없고 누구 주주가 손해를 보는지만 보면 미국인 경우에 그렇게 해요. 이 거래는 합병은 이 내부 거래는 주주들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럼 법원이 이건 너무 쉽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쉬워. 그러면 바로 이해 충돌이 있네.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이사 당신이 이 완전한 공정한 거래라는 걸 네가 입증해라 라고 합니다. 이걸 entire fairness라고 룰이라고 하는데 1980년대에 이게 정착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의 아주 그냥 확고한 법리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 충돌일 때에는 하고 싶은 이사가 절차와 실체적인 조건의 공정성을 다 입증을 해라. 입증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다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까발린 다음에 입증하라는 뜻이 되거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한마디로 못해요. 그래서 주주의 관점으로 못 보고 우리가 또다시 가격과 물량의 관점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든 게 지난 30년 동안의 공정거래법 집행입니다. 내부거래에 대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내부거래에 대해서 다 무죄 나잖아요. 무죄 나고 아예 공정위가 이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무혐의 도 해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을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에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켓 프라이스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물가물라기가 대부분의 제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거의 맡을 때가 2016년쯤인데 그때쯤 한번 무혐의 났습니다. 아예. 공정위가 스스로 한화 사건이었을 거예요. 한화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스스로 무혐의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법원도 갈 수가 없구나. 그게 자, 뭐가 문제야? 거래 조건 가격이 문제가 아닌가요? 주주의 이익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걸 도표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지배주주가 있고, 이제 개인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나머지 주주가 70% 정도고, 지배주주가 요 있고, 개인 회사 100%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를 합니다. 두 회사가. 두 번째는 자회사로 났을 때예요. 똑같은 게, 다른 거 뭔지 아시겠죠? 지배주주 100%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의 자회사예요. 우리 회사, 일반 주주 회사의 자회사로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 거 보이시죠? 어떻게 되나? 거래를 하면? 돈의 흐름을 볼게요.
자, 이 회사가 거래를 하면 이익을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개인 회사한테. 이윤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원가로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무조건 이 회사로 가요. 그러면 이 회사는 100%니까 이 지배주주한테 가는 구조가 돼요. 저쪽에 자회사로 가면은 이 자회사로 이익이 되면 뭐 100% 회사니까 뭐 배당을 하던 어떤 것 관계에 있던 자, 요 이익이 다시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주주의 지분율대로 분배가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가격이 얼마냐가 뭐가 중요해. 근데 그 관점에서 못 봤고 공정거래법은 그 관점에서 볼 수 없는 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이거든요. 거래 조건에만 관심을 갖는 법이에요. 담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주주들 사이에서 관계는 모릅니다. 공정이 실제로 출입해 보셨으면 그 감당했을 이 법 체계를 방금 말씀하신 이거를 하려면 기존 법 체계를 지금 결국 상법을 적용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법의 문제입니다. 논쟁이 아무튼 거기서 이기든지 거기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주주, 우리 회사법은 사실은 주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법은 지금 법무부 소관이고 이제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소관이잖아요. 네. 공정위는 나설 수 없게 되는 거네 아예. 공정위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로만 보면. 네. 법무부가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무부가 그래서 지금 이제 충실의무도 사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여기 이사가 이 회사의 사람들이 이 회사에 있는 이사가 어떤 거래를 결정할 때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하면은 아 이거를 할 때 내 회사와 나의 이해 충돌만 볼 거예요. 그러면 없네? 그냥 거래하면 되네?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제 자기 거래 이렇게 확실한 경우에는 뭐 자기 거래 승인을 3분의 2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배주주가 다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는 너끈히 통과가 되죠. 근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전체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 거래를 보면은 이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 주주만 유리해지는데 그러면 이 거래가 완전히 공정한 거래라는 거를 얘가 입증을 해야 돼요. 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해 충돌을 완전히 해소를 해야 돼요. 이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두 개가 있죠. 이사회에서도 이해 충돌을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지배주주와 관련된 이사를 다 뺍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협상도 하게 하고 뭐 정보도 받고 로펌도 선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하고 두 번째로 이 결정을 주주 중에서도 지배주주랑 관계 있는 사람 다 빼고 나머지 주주가 결정하게 합니다. 이 두 개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경영 판단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른 거죠. 이제 주주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깝게도 왜 그 이제 관점에서는 안 보지만 사실관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CNC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거예요. 그냥 개인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쭉 이쪽으로 빨아올린 그런 구조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이제 보이게 되죠. 네. CNC 글로비스 개인 회사. 자, 여기까지 이제 이 30년 동안 공정거래법이 좀 안타깝지만 헛발질한 역사였어요. 이게 1996년, 8년에 그 부당거래법 들어오고 이렇게 그냥 칼을 찌르면 방패가 되고 또 피해가면 또 방패를 맞고 이렇게 했던 역사가 2022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자,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자본거래라고 이제 중급이라고 제가 그 전체에서 했던 이제 1, 3단계까지 손익거래고요. 4단계부터가 자본거래인데 회사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 걸립니다. SK CNC 15년 동안 일감 몰아줘가지고 합병시킬 때까지 15년 걸렸잖아요. 이거 보기엔 좀 너무 오래 걸려. 예, 그리고 논란도 막 있고 하니까 진짜 마법처럼 뿅 하면 되는 것들이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함과 동시에 비율이 팍 바뀐 거예요. 네, 좋죠? 그래서 회사를 붙였다 띄었다 하면은 지분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넘기고 이제 주식이죠.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의 가치하고
시가총액이 같은가요? 시가총액은 기업의 가치인가요? 자, 이게 어제 이상훈 교수님 그 세미나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건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다릅니다. 기업이 돈 잘 버는 거하고 한마디로 주주가 돈 잘 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좋은 수박이라도, 이게 수박이 제가 예를 넣는지 뺐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가총액이 기업의 실제 가치인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고를 때, 주식을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잖아요. 그거는 맛있는 수박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두들겨 보고, 뭐 어떤 수박이 좀 맛있는 수박인가요? 진하다. 네, 또 뭐 있어요? 꼭지가 살아있고. 꼭지가 살아있고, 두드리는 소리는 좀 청명하게 들려야 되고. 네, 뭐, 또 다른 뭐 비법 없나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나와가지고. 가게 주인이 골라주는 겁니다. 주인이 골라주는 거. 아, 네, 좋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고 사업 보고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골라가지고 수박을 샀는데, 문제는 수박은 한 통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은 회사를 한 통을 못 사요. 회사는 무조건 n분의 밖에 못 사요. 조각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수박 조각 팔아요. 요즘 이제 수박이 하도 비싸지니까 마트에 가면 수박 잘라 팝니다. 열심히 골라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맡겨가지고 내 돈이 없으니까 한 조각만 달라고 한 게 우리가 주식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요걸로 하면 이제 가가지고 잘라가지고 탁 가져왔어요. 그래서 랩으로 이쁘게 싸가지고 집에 가서 딱 먹어봤는데 맛이 없네. 설탕이 다 빠졌어.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회사 잘 나가요. 근데 쉽게 말하면 배당을 안 줍니다. 회사가 이익이 100이 나는데 자, 수박을 넣었군요. 그래서 조각으로 팔 때는 반물을 빼고 주는 게 지금 한국의 현상이에요.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는 배당을 안 해요. 이유도 복잡하게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이유, 북한, 뭐 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있겠죠. 근데 이건 돈의 문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예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주식 사는 문제거든요, 한국인이. 근데 이 주식이 나한테 돈을 안 떨어뜨려. 배당 성향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익 중에 얼마가 주주한테 가는가의 그 문제예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가지고 중국보다 좀 낫죠? 근데, 뭐 일본하고 중국은 좀 비슷하네. 마음이 편하죠?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 중에 34%예요. 얼마나 큰 회사냐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배당은 3분의 1을 줘요. 무슨 뜻이에요? 평균보다 훨씬 많이 준다는 얘기죠. 차지하는 비중은 25%인데 배당 비율은 34%예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배당 제일 잘 주는 회사입니다. 그거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내려가요. 삼성전자 빼면 나머지 3점 뺀 나머지 우리나라 회사는 20도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부동산인데 집을 샀어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에 막 뭐 누수가 있고 문짝이 막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아무도 그거 안 고쳐줘. 그럼 소문이 나요. 그럼 집값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후졌어요. 돈을 안 줘요.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자본거래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자본거래는 많이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인데 까지만 가요.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이 좋은가는 따로 봐야 됩니다. 그게 최근에 그래도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주식에 관한 지표를 공시하라고 한 게 그나마 한 걸음 나간 겁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영업이익 매출만 다 공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밸류 프로그램의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공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자본 관점, 주식 관점에서의 숫자를
내놓고 당신의 목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아셔야지만 요 뒤에 있는 자본거래를 통한 회장님 돈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주주한테 이익이 적다면 주식은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배주주는 자기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지배주주는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급여도 받아가겠지만 더 큰 돈이 필요하다. 주식 많잖아요. 근데 팔면 돈 많이 되는데 뭐예요? 담보대출 받아요. 주담대 받아요. 근데 우리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회장님 담보대출은 주식담보대출이에요. 무려 30% 이상. 평균적으로 30대 재벌그룹의 그 개인주주들은 30% 이상 주담대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 엄청 큰 손이에요. 큰 고객이에요. 손이 아니죠. 이자를 막 갖다 주고 있죠. 엄청 싸게 해줘요. 많이 빌리니까. 안 팝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배주주는 사고 팔지 않는다는 것은 가격의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생선을 사고 팔아야지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회장님은 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팔지 않아요. 우리 일반 주주가 사고 팝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한테 이익이 적으면 그 가격은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일반 주주에 대한 이익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을 조금씩은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70%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 분할을 어려운 걸 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되게 자본거래는 요 개념을 그래도 좀 탑재하면 조금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식 전문가예요. 주식 전문가라서 다 알아 이제 요거 나 아는 거야 하고 나가신 거예요 지금. 이미 왜냐하면 LG화학 분할 때 이제 다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주가 있고 회사가 있으면 이제 사업부가 있어요.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부를 이렇게 쏙 떼어냅니다. 쏙 떼어내면 회사가 되잖아요. 회사는 근데 주식 회사예요 다. 누군가는 주주가 돼야 돼요. 그죠? 회사가 그냥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요. 다 거기에 누군가 주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주주가 누가 돼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돼야 되나? 기존 주주가 될 수도 있겠죠? 인적 분할. 이거를 말을 어렵게 해요, 항상. 용어를 이해하면 그 어려운 거를 거의 반은 이해합니다. 인적 분할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뭐냐면 이 주주가 있는데 이 띄어낸 것도 똑같이 줬잖아요. 똑같이 달아놓습니다. 그 떼어진 회사의 주주도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내가 주식을 2개 갖게 됩니다. A 회사, B 회사 2개.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은 누가 주주가 됐어요? 회사가 됐어요. 이 원래 모 회사가 주주가 됐습니다.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100%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저는 책에서는 인적 분할은 옛날에 우리 플라나리아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학교 때 배웠던 거? 옆으로 쫙 찢으면 어떻게 돼요? 2마리 되잖아요. 인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은 혹 따는 거예요. 혹. 회사가 혹 따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우리예요. 우리 주주.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원래 우리 이 회사의 주주였을 때 물적 분할할 때는 이 회사의 주주는 아니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인적 분할할 때는 양쪽의 주주가 다 됩니다. 이렇게 일단 아시겠죠? 차근차근 가볼게요.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차피. 회계적으로 똑같아요. 회계적으로 여기에 실적이 요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제적 동일체라고 불러요, 보통. 근데 이제 LG화학 물적 분할이 이게 이제 역사에 남을 점점 케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2020년에 이 LG화학 물적 분할 때문에 지금의 이 밸류업이고 뭐 다 나온 거예요, 사실. LG가 정말 큰일 했습니다. LG는 이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최초의 지주회사도 LG예요. 2004년. LG가 뭐가 법이 바뀌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LG가 많이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있는데 또 새겼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는데 참 저도 이때가 딱 첫 번째 책이 나오고 직후여가지고 그 책에 못 썼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써야겠다는 생각도 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그 전책이 좀 무용지물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이 건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그림 똑같아요. LG화학으로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LG 엔솔 배터리 회사. 우리는 이 띄어내기 전에 야, 이 배터리가 잘 된다더라. 전기차가 뜨니까 LG화학 주식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띄어냈어요. 이렇게 물적 분할로 띄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인적 분할로 띄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처음에 많은 일반 주주들은 법적이거나 경제적인 거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주식판에 계신 분들은 그걸 다 알았을 때 되게 복잡하거든요. 알을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라고는 하지만 그냥 일반 주주들은 뭐야 이거 내 배터리 회사 나 주주 아니야 이제? 딱 이 감정이었을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거에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누군가가 야 이거 떼주면은 배터리 회사는 네 이제 주식 아니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 잠깐만 나 배터리 회사 투자했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경제적 동일체라고 하는데 됐고 주주가 아니라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저도 그때까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물적 분할인데 왜 이런 물적 분할은 경제적 동일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 별로 보호가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주주한테 돈으로 바꿔주는 거 없어요. 주식 안 사줘요 원래. 그냥 있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LG가 30%고 이런 의견을 뭐 제가 강의에서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토론 시간 좀 부족하고 이때부터 막 시작된 거죠. 의결권 자문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계 위에 있는 2개가 외국계 밑에 있는 3개가 한국의 의결권. 너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데가 많으니까 의견을 줘요 그냥 외주처럼.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투표를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3개는 찬성, 뒤에 2개는 세모 또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어려운 말이지만 알고 봤을 때 좀 특이한 게 모회사 디스카운트로 주주가치 훼손이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시에 얘기했단 말씀이신가요? 네, 당시에 있었던 말입니다. 90년, 20년 때. 미래에서 유영기 대표님만 딱 반대.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어렵지만 알아야지만 이 LG화학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복잡한데 연금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연금이 반대를 하니까 온갖 정치적인 논란으로 변질이 되더라고요. 뭐 연금 뭐 정권의 뭐냐 뭐 연금 뭐 사회주의냐 뭐 등등등 온갖 또 막 마타도어 아젠다로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게 아니거든 지금. 국민연금이 순수한 10% 주주인데 지금 LG화학에 그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얘기하는지 되게 화가 났어요 저는. 10% 주주인 이 국민연금이 보기에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다 쓸 때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이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자. 제발 좀 디테일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좀 합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 인터뷰를 했을 때도 모 기자님이 약간 이제 기자님은 잘못이 없죠. 데스크에서 약간 좀 또 이제 기사를 팔아야 되니까 제목을 이상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뭐라고 했어요. 이러면은 나의 취지가 다 훼손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식 그 제목을 쓰느냐 화를 냈습니다.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근데 그냥 압도적으로 승인됐습니다. 국민연금 반대했는데도. 왜 이럴까요? 지배주주 30%밖에 안 돼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했어요. 찬성이 63%, 국민연금 반대 10%, 이제 불출석이 있습니다. 77.5%가 출석을 했고, 그래도 좀 높았던 거예요. 평균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출석률이 73%밖에 안 돼요. 근데 이날은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77.5%가 출석을 했네요. 소수주주,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뺀 나머지 소수주주는 3.3%만 반대를 했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야, 이거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생각이 틀렸나? 주주가치 훼손되는 게 아닌 건가?
대부분은 다 팔았습니다. 주총 전에 다 팔았어요. 그 공시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주총을 이제 소집을 해요. 2, 3주 걸리거든요. 그 공시가 뜨는 순간 LG 화주가가 쭉 떨어졌거든요. 그때 다 판 거예요. 근데 그럼 3.3% 뭐예요? 남아서 투자한 사람.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가 이거 뭐야? 소식을 전하지 않아. 아니면 이미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 팔았네. 이 사람들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딜레마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던질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던집니다. 다. 불리하다는 그런 결정이 나오면.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이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라는 어떤 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 통과가 쉽습니다. 상장회사는. 다 팔아버려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이 이 지배주주한테 좋고 일반 주주한테 나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일반 주주는 다 소문을 통해 다 알기 때문에 빨리, 도망차가 일어나죠. 탈출은 무슨 순? 지능순. 탈출은 지능순이 벌어져요. 안타깝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청원도 들어가고 금융위도 이때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법리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주주 보호 필요성이 없다는 게 법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왜 이렇게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냐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떠냐면 지주회사라는 거는 다른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를 말해요. 그냥 그 회사는 사업이 없거나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갖고 있기 위한 회사예요. 홀딩 컴퍼니라고 하죠. 무슨 홀딩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요즘 다. 근데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A회사, B회사, C회사 주식 갖고 있는 걸 다 합치면 100이면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고요? 최소한 30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가 또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은 150. 정말 희한한 현상이에요.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지주회사 갖고 있는 자회사 주식 전체 합산의 5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도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허니버터칩 혹시 드셨었나요? 허니버터칩이 한창 인기가 있을 때 끼워 팔기 시작했어요. 이 상한 짱구 같은 거랑 같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허니버터칩 먹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짱구를 샀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그게 물적 분할 재상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장이라는 거는 그 주식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회사로 붙어 있는 상태로 그냥 있으면 짱구랑 허니버터칩이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허니버터칩을 띄었습니다. 배터리에서 훨씬 유명한데 허니버터 좋아하는 걸 띄었어. 그러면 허니버터칩 사기 위해서 짱구를 안 사죠. 굳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보다도 더 내려가요. 짱구를 만들기 위해서 들였던 비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요. 허니버터칩은 오히려 더 뜨고. 이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있는 건 확실해요. 모든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야, 이거 엄청 싼 주식이네. 나중에 오르겠지? 잘못 샀어. 회장님이 이혼한 거. 오르고. 맞아요. 회장님 이전은 올라. SK가 막 올라.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 실질 가치에는. 왜냐면 짱구니까. 자,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이 회사는 재상장 예정이 돼 있었어요. 사실상 시장에서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동일체가 아닌 겁니다. 이때는. 시장에서 얘도 살 수 있고 얘도 살 수 있고 주주가 갈라지잖아요. 이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무슨 상황?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무가 적용되나요? 이사가 관점에서 이사 의무 두 개밖에 없는데 선관주 의무와 충실 의무, 충실 의무 적용 상황인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면 주주에 대한.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둘이 생기니까 주주 간에 이해충돌이 생기죠, 당연히. 그러면 이 거래가 완전한 공정성이 있다는 것을 누가 하고 싶은 이사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미국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까지 말해야지 문제의 핵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적 분할이 문제다 하면은 잘못 말한 거예요, 사실은. 문적 분할한 다음에 문적 분할은 짱구랑 허니버섯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한 봉지에 있었던 거를 잘 나눠가지고 다른 봉지에 넣은 것만 했는데 묶어서 팔고 있는 건데 요거를 딱 띄어서 이제 따로 파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 쫙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예요. 이제 거기서 문제는 핵심은 뭐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인적 분할을 왜 안 돼? 그러면 인적 분할하면 회장님이 돈 더 내야 돼요. 네. 뭐 법을 지키던 뭐 지분 가치를 지키던 여러 가지로 의미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는 기사에 나오지 않죠. 네, 재무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온 게 국민연금이 왜 반대했냐는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 주주고 10%를 시장에서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이 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야 돼요. 야, 이거 되면은 짱구에서 허니버섯 찌어내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지금 낙동강 오리 알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때 들어보면 7대6으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주주가 드러나는데 뭐 일반 주주는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이 예정돼 있다는 거. 이 주식식 하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이제 킹반영이 뭐냐면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이슈가 있을 때 그 아까는 그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 선반영 되기 전에 빨리 나가거나 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킹반영을 했죠. 일반 주주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가를 쫙 보면서 이때까지는 분사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짱구랑 허니버섯이 같이 있는 상태죠. 섞여 있는 거예요. 아예 분할도 안 했으니까. 한 봉지에 두 과자가 있다. 그러니까 허니버섯이 먹고 싶으면 무조건 사야 돼요. 주가가 막 오릅니다. 왜냐면 허니버섯이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포켓몬 카드도 랜덤 카드 박스가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아시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대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싸게 사요. 이게 올라. 여기까지 오릅니다. 막 오르다가 근데 여기서 뭐래요? 분사를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재검토가 뭐예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져. 좀만 기다리면 허니버터칩만 따로 살 수 있겠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짱구가 되겠네. 하는 생각에 뚝 떨어져요. 그리고 분할 이제 주총이 이때 있는 겁니다. 그때 찬성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때가 이제 LG엔솔 재상장이 됐고요. 이때 이제 예심이라는 거는 예비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거예요, 상장이. 그러니까 너무 짧잖아요, 지금. 몇 개월 만에 모든 게 일어났고 이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당연히 상장할 거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코스피가 그냥 같이 오르던 때예요. 같이 올랐고 뚝 떨어졌는데 이제 더 떨어지죠, 이때는. 이거의 상장이 가까워질수록 툭툭툭 떨어집니다, LG화학 주가가. 그래서 킹반영이 뭐냐면 이때 킹반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주주는 이때 탈출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일반 주주는. 그래서 이때는 허니버터칩 기업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때고 그러면 지금 계속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때 이제 상장의 예심 때부터는 이제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전지사업부, 배터리 사업부의 LG엔솔의 가치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LG화학 100주를 갖고 있었다 이러면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어요. 저도 금융위에 있는 뭐 과장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했고 어떻게 하면 되냐 도대체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막 부글부글인데 그러면 뭐 공모주를 한두 주면 되는 건가? 뭐 주식매수 청구권 주면 될까? 이때 가격으로. 근데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훨씬 더 올라갔던 배터리 사업부 보고 투자를 했는데 뭐 이때 가격으로 주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죠. 정책은 이렇게 됐습니다. 공모주 지분율별로 우선 배정할까? 이것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가. 근데 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100주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결국은 반대를 한 겁니다. 내가 100주 들고 10% 들고 있는데 분할되는 회사의 10% 주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10% 들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인적 분할. 인적 분할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인적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회장이 돈 더 내야 돼요. 주주 사이의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사라면 하면서 이제 질문도 드리고 합니다. 제가 이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사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문제예요. 저 때는 유증한 문제죠. 테슬라죠. 네, 테슬라가 한참 주가를 유증을 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회장님의 지분율이 희석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희석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 이제 여기서는 회장님이 LG, 주 LG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30% 밑으로 떨어뜨리면은 안 돼요. 몇 년 내에 다시 맞춰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희석만 되고 끝나고 돈 안 내면 더 좋은데 그냥 그걸 살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반감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공짜로 돈을 받고 싶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나도 그래. 나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하고 싶지 누가 자기 돈 들이고 사업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인적 분할하면, 유증하면. 그 뭐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총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가면 네. 공정거래법상에 그 지주회사 어차피 일부 규제가 없으니까 그 규제를 없애야 돼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회사법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그리고 기업 집단법이라는 게 생기면 공정거래법에서 그런 거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정거래 원래 그런 법이 아니에요. 제가 또 반독점법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미국 반독점법에는 내부 거래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의 반독점법은 그 공정거래법은 그 미국 거 감합, 불공정거래 이런 게 쫙 있고 사이에 내부 거래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뜯어내야 돼요, 사실은. 플레이밍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독점 규제법은 외국 거를 갖고 온 거고 공정거래는 한국적 특수성을 여기까지 막다 수치하는 거죠. 다른 거, 완전 성격이 다른 게 들어있어요. 성격이 다른 거죠. 이게 한국 기업의 특성이 나온 거 이게 뭐 이제 이를테면은 지배주주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이 회장도 하고 아들한테 승계도 하고 싶고 가족끼리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뭐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한국의 특성은 아니고 누구나 그래요. 전 세계의 모든 주주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당연히 우리 아들이 잘 살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인지상정이고 그럴 때 그걸 하지 말란다는 관점으로 승계해도 돼. 근데 승계를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지배력을 갖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일단 요 판테를 마무리하고 지혜분담을 네, 요까지 하고 일단 진행담 합병 전까지 한번 하고 한번 그러면은 뭐 조금만 더 나가시고 맞아. 시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뭐 강의를 줌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빠르게 합병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자 합병은 주주 간의 거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주주끼리 거래를 하는데 내가 결정을 못해요. 이사가 결정합니다. 우리 회사 이사가 나의 주식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하는 거래예요. 일단 요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합병하면은 마치 진짜 회사가 막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회사끼리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주식만 바꿔줍니다. 합병해도 사무실 똑같아요. 이사 안 해도 돼요. 합병해도. 네.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A사, B사가 있을 때 뉴 A사가 됐을 때 주주가 100% 됐을 때 너무 쉽죠? 주식의 퍼센트는 100%입니까? 200%입니까? 전체 합치면 100%잖아요. 100%. 200% 없어요. 퍼센트, 센트 100이잖아요. 10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00%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뭔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반으로 일단 1대1 합병일 때는 무조건 나는 내 주식 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기업 가치가 2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인데 0.5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1이에 똑같이. 자, 합병 비율이 핵심입니다. 합병은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가 없어요. 합병 비율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조직 개편을 하든지 이건 합병 다음 문제고, 기업 가치, 합병 비율은 A사, B사의 기업 가치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1대1이다. A사와 B사가 기업 가치가 똑같다. 그러면 내 주식은 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반반 쓸 때. 근데 우리 이제 A사, B사 해볼게요. 저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쪽이 A사 주주들. 이쪽이 B사 주주들이에요. 자, 서로 한번 보세요. 이제 합병할 거예요. 이제 합병 둘이. 자, 보면은 우리 쪽이나 저래 쪽이나 딱 보기에 뭐 1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가치가.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세요. 머릿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네. 여기가 머릿수가 많으니까 이쪽에 가치를 더 줘야겠네. 5. 그러면 여기서 반박을 하셔야죠. 아니, 기업 가치가 머릿수 때문에 뭐 되는 거냐? IQ로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IQ 80이고 우리는 150이니까. 지능을 합치면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능 합치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업 가치 지능순이다. 이렇게 싸웁니다. 이제 한 70에서 80짜리 이렇게 싸우는 게 합병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자산의 가치도 아니고, 미래 수익, 올해 돈 번 거의 가치도 아니고, 미래 가치도 있고, 너무 복합적이거든요. 기업의 가치를 아무도 딱 정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싸움이 나요. 누가 합병을 이렇게 순순히 해주겠어요. 그렇죠? 왜냐? 이 비율에 따라 내 주식이 한 주가 몇 주가 되는지가 바로 결정돼요. 그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3분의 1이 되고, 그날. 이렇게 거꾸로 되면, 자, 자기 이제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AB에서. 이렇게 되면은 A사 주주는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지금 A사가. 이렇게 되면, 와, 4분의 3 돼.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는 거예요, 지금. 합병 비율을 결정할 때 그러면 이거를 주주가 결정을 못 해요. 이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 결정. 두 회사 이사가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러면 이 이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건가? 회사가 합병한다는 거는 그냥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회사는 합병 자체로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그냥 붙는 거예요. 주주만 왔다 갔다 해요. 이걸 해가지고 몇 대 몇이냐는 주주의 재산 가치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사가 합병을 할 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라라고 해요. 에버랜드 판결. 그리고 성관지 의무가 회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가 딱 책을 보니까 회사를 위해서 합병을 열심히 결정하라고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는 이익도 없고 손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님 마음대로 하죠. 근데 이제 진짜로 원칙적으로 볼 때, 네, 그게 이제 현실인데 진짜 현실을 다 그냥 걷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이게 현실을 다 걷어내도 문제예요. 이 법이 회사를 위해라고 했는데 회사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이 주주한테 100을 다 몰아줘도 회사는 똑같아요. 우리 회사는 어차피 붙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법이 이사의 행동에 준칙을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본 항법이 우리랑 똑같거든요. 이럴 때는 회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해석을 해야 돼 라고 했어요. 일본은. 아니요, 해석입니다. 학설이고 아마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에버랜드 2009년 판결의 핵심인데, 이럴 때는 이사는 합병의 주주 비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네 일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정확히 문구를 말씀드리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에게 일을 맡아서 직접 주주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판결을 했고 11대 0으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주 충실 의무를 집어넣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문구를 넣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주주 충실 의무 문건 그 법안인 겁니다. 여기서만 나온 거예요. 사실 합병에서 제일 문제가 컸으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게 뭐 회장님이고 뭐고 다 걷어내고 그냥 이사가 어쩌게 할지 지금 지침을 안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럴 때는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라. 주주가 공평하게 되도록 일을 해라라고 지침을 주자. 이게 일본에서는 판례로 이렇게 뭐 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교수님들에 따라 가지고 이런 때에는 주주를 위해서라고 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석론들은 가능한데 뭘 법을 바꾸냐라고 했는데 판례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이제 그 주주 충실 의무의 논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상장회사의 한 달 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지능순이네 머리순이네 지금 엄청 싸움이 나야 되는 이 합병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회사가 만약에 상장회사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 회사의 시가 지난 한 달 정도의 평균 시가만 가지고 딱 결정은 돼요. 엑셀만 돌리면 됩니다. 가중 평균으로 거래량 한 달 전 시가 그 종가 거래량 일주일 전 종가 거래량 전날 종가 거래량 곱해 가중 평균 쫙 하면 나와요. 그리고 곱하기 주식수 하면 합병 비율이 다라락 결정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많은 회계법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의 일거리 없애버렸을까? 엑셀만 하면 되니까 인턴 시켜가지고 야 리서치 해가지고 해 그러면 되는데 원래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수십억짜리 프로젝트일 텐데. 그래서 삼성물산 사건이 있었고, 자, 삼성물산 제2모직도 독립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가 있는데 원래는 엄청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산은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건설하고 상사가 있었던 회사이고, 제일모직은 여러분이 아는 제일모직은 아닙니다.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가 붙어가지고 짬뽕 회사가 돼 있었죠. 지금은 이제 더 짬뽕이 됐죠. 자, 숫자를 보면은 뭐 기업 가치라는 게 꼭 여기에 그게 되는 건 아닌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물산 28조, 제일모직 5조, 영업이익이 6천억, 2천억. 삼성물산 이쪽에 삼성물산 해볼게요. 물산, 모직 어떻게 뭐 모직이 좀 삼성물산 비슷한 회사인 것 같습니까? 주장을 해주세요. 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를 하나 뽑아야겠다. 이사를 해주세요. 그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좀 주장을 해주세요. 제일모직이 더 큰 회사다. 왜 큰 회사예요? 제일이니까. 그럼 여기는 물산은 어떤 주장하실 거예요? 이사. 물산의 이사, 대표이사. 우리가 더 큰 회사다. 그러네. 반박을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합병해야 되는데. 우리 주주 중에는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깨갱? 네. 저희도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산으로 볼게요. 야, 뭐 매출 그건 어떤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산으로 봐보자. 자, 삼성물산 29.6조, 6조, 8.5조. 자본금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작은 자본금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 뭐 싸움이 끝이 안 날 것 같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 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이 주가를 보시면 이게 한 달 평균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상장을 해야 됩니다. 비상장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직이 상장이 됩니다. 근데 시장은 알고 있어요. 킹반영. 상장되는 순간 뭐예요? 아, 이거 합병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주가가 아드님 계신 회사가 주가가 딱 상장이 되자마자 알아서 시장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물론 뭐 이제 검찰에서 수사한 바에 따르면 뭐 이런저런 뭐 삼성 계열사들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 증명은 안 된 거니까 일단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그 사건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주식 매수 청구했던 그 2% 주주 모 회장님이 또 있어요. 물산에. 그 회장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올려줬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면 그 사건에 나오면 이때 삼성물산 주가가 쭉 떨어지는 이 시점에 다른 건설사들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상장한 다음에 한 달 평균법을 딱 써가지고 했더니 따다다라라 두루루루 몇 대 몇? 자. 물산주주 박수 치면 어떻게 지금? 너무 기발하잖아요. 예, 아니 물산주주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지금. 총자산 29조에 매출액 28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8조밖에 안 나왔는데 대단한 말씀이십니다. 여기는 뭐 웃으시면 됩니다. 네. 제일 모직 주주인데. 네. 그래서 나온 것이 6배 뻥튀기. 네. 자 이렇게 이제 물산 주주님들은 한 주가 100주가 25주 정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제 모직 주주님들은 75주 정도, 74주 정도 받으시게 될 겁니다. 100주가. 이렇게 합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불만이 있었던 삼성물산 주주가 되게 많았죠, 사실은. 자, 이런 특히나 이제 엘리엇이 이제 원래 7.1%였는데 자기 주식 1.8% 됐어요. 메이슨 2.0%. 합병이 안 걸릴 수가 없겠네요. 얘네들은 화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다 남의 돈 받아 굴리는 애들이에요. 바로 얘네들이 소송을 당합니다. 바로 소송을 당해요, LP들한테. 그러니까 죽자 사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지금 ISDS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승소하잖아요. 내놔라, 내 손해를. 국가가 지금 좋은 짓도네. ISDS가 니네들이 국민연금 그거 합병 강요해가지고 지금 다 판결도 났고 국가가 관여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 승소했어요. 국가자 투자사 소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세금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네. 아니 여기 뭐 모직 주주이신데 뭐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세금 나갔다니 갑자기. 네. 괜찮아요. 번개 더 많아요. 네, 그래도 74주를 파셨잖아요. 세관의 피해가. 조단위고 저기. 네. 그래 이 삼성 모직 뭐 물산 모직 합병이 뭐 또 그때도 어마어마한 막 뭐 논란이 많았지만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돈 문제, 돈 문제. 돈 문제인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특수관계인이 이제 아까 아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좀 이상하다. 물론 아무리 기업 가치라는 게 그 정할 수가 없다지만 너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뭐 바이오로직스 문제도 있고 그게 이제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처음에 회계 부정, 주가 조작, 배임 세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울산은 원래 1.41%만 여기는 뭐 친구가 별로 좀 좋은 친구가 없었네. 근데 모직은 이제 42.1%가 이제 패밀리를 이재용 및 이제 남매까지 합쳐서 네 남매 합쳐서 이렇게 됐을 때 특수관계인 지분이 딱 30% 맞추게 됩니다. 이게 또 좀 왜냐하면 보통 이게 공정거래법은 아닌데 30% 정도 되면 이 상장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몇 프로밖에 출석하지 않은 주총에서 웬만하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지배력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지분율을 바로 확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만약에 뭐 시가총액이 아니라 다른 기준율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만약에 3.5대 1 자산 가치로만 하면 3.5대 1이 되거든요. 자산은 물론 회사의 가치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과연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뒤집혔다면 이 앞에 거는 모직이 이렇게 되고 모직의 가치가 10분의 1로 되고 이렇게 됐다면 몇 프로일까? 이거 다른 데 강의해 보면 이거 암산으로 바로 계산하신 분들 있어요. 막 놀랍게도 짠 하면은 이제 10%가 됩니다. 3분의 1이죠. 아까의 30%에서. 그러니까 이게 합병의 마술이란 거예요. 합병은 10년 동안, 15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에 결정돼, 한 방에. 와 멋지네요. 네, 이런 게 있어요. 돈 벌어서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상장을 해야 됩니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좀 오래 걸려요. 욕심 좀 덜 부렸어도 괜찮았어. 10%로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엇 입장에서는 7.1%가 원래 5.5% 될 게 1.8% 된 거예요. 엘리엇 입장에서도 당연히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엇을 그때 기업 사냥꾼이라고 막 매도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엘리엇은 그냥 자본주의자고 그냥 숫자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경영권을 뺐네 마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대법원 결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이제 지금 형사 사건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거는 그 2% 삼성물산 주주였던 지금 회사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회장님이 있었어요. 초기 주주. 물산 그 어마어마한 삼성물산의 2% 주주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초기에 이병철 회장이랑 친구였던 아마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 회장도 열 받은 거지.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왕 회장이랑 내가 친구인데 이거 물산 주식을 내가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돈 내놔라고 이거. 그래서 55,000원에 주식을 팔고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 내놔라. 해가지고 끝까지 간 판결이 이 22년에 나온 판결입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굉장히 잘 적혀 있어요. 뭐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등등등등 해가지고 조금 봐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볼 때 조금 땡겨줬어요. 원래는 한 달 평균법인데 이거는 법에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합병 비율은 이런 예외도 없습니다.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 주식을 돈으로 바꿔줘라고 하는 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판결을. 근데 합병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가 좋은 판결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땡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장 직전 가격으로 해라. 그래도 많이. 왜냐면 상장 전에도 아까 예비 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시장은 킹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근데 법원이 킹 반영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장 날까지 땡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57,000원이 아니고 주당 66,000원으로 9,000원 정도 올려서 줬어요. 네, 그래서 반대 주주는 요만큼 받아갔습니다. 물론 소송을 한 사람만. 소송한 사람은 57,000원, 소송한 사람은 66,000원. 그래서 이게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비슷한데 주식 가격 산정은 잘못됐지만 합병은 무효가 아니다. 가 물산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걸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네, 이게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일본 증시가 막 날아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노란색이 일본이고, 네. 최근에 더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뭐 박스피에 갇혀 있고. 근데 일본 증시가 날아간 이유가 우리가 싫어하는 아베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아베노믹스의 이 화살 3개 보이시죠? 3개의 화살이라는 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양적 완화, 그리고 뭐 자본 이제 주식시장 엄청 그 환율을 내리고, 그 다음에 3번째가 기업 활성화인데 거기에 핵심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이제 씨를 뿌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기업 거버넌스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정해서 그걸 막 이제 씨를 밑밥을 깐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제 불러들였고 그게 결국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거 다 있어요.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 뭐 이사회가 주주들에 대해서 수삭자 의무를 지고 설명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쫙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증시가 기회를 탄 거예요. 사실은 뭐 중국에서 돈이 빠진 게 일본으로 가는 게 많죠, 사실은. 근데 왜 일본 갔냐 이거예요. 일본이 제일 투자자 보호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은 당연하고요. OECD 당연히 써 있습니다. OECD에 우리 OECD 좋아하잖아요. OECD에서 뭐 하면 따라야 되는데 왜 이것만 안 따라하냐 말이야, 진짜. 좋은 거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좀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시간도 많이 냈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도는 많았어요. 1998년에 이제 공정거래법 들어오고 문제가 보이죠, 사실은. 이게 일감 몰아주기 막 올라가니까 2011년에 한번 큰 상법 개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소장님도 계셨던 것 같고. 근데 그때도 회사법에 막 넣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해상충 거래에 대해서 뭐 보통 조문에 의의3 이런 거는 나중에 끼워는 거예요, 다. 그때 그런 게 몇 개 생겼어요. 근데 요 이 7번째 질문하고 5번째랑도 좀 관계가 있는데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원칙을 선언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세부적인 법을 만들면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너무 끝에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선언이라는 거는 일종의 방수 처리거든요. 물 안 새게 해놓고, 근데 어디 셀지 모르니까 이제 이쁘게 여기도 막고 저것도 막 해요. 여기다 꾸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림이 되는 건데, 방수 처리 안 하고 그때그때 막 막으니까 물은 그냥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까 5번 답을 같이 드리면, 원칙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법이라는 건 원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게 만드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고 시행하고 뭐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할 때까지 오래 걸려요, 되게. 10년 이상 걸리죠, 보통. 그러니까 미리 이게 어떤 원칙에서 나온 법이라는 게 한번 깔려 있으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법이 없어도 야, 우리 법이 없으니까 이 원칙에 의해서 한번 해결해 볼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 세워나갔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도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때 회사기회 유용법 그리고 자기거래법도 되게 디테일하게 바뀌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비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엄청 들어갔어요. 뭐 회사의 기회가 있는데 어쩌고 막 되게 요건을 만드니까 그 법이 회사기회 유용법이라는 게 한 8년 동안 아예 쓰이질 않습니다. 이게 뭐야, 뭐 어렵고. 그래서 법적 대응은 있었지만 또 다 빠져나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법이. 왜냐하면 바탕색이 없었으니까, 원칙 선언이 없어서. 그게 이제 5번 질문, 5번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요. 새로운 법을 만들 때도 지금 제가 뭐 책에서도 총주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총주주라고 하면 불완전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려고 총주주라고 한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 문구 자체는. 뭐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그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냥 총주주를 위해 하면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알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책에선 그래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법이 만들어질 때는 제가 문구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원칙을 먼저 딱 선언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물이 안 셉니다, 한마디로. 네. 물도 그렇고, 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세 완화하고 연동되는 건 어떠냐? 뭐, 그거는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바예요. 이게 지배주주와 그 일반 주주의 이해 충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배주주는, 일반 주주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가 오르면 좋죠. 지배주주는 주가 오르면 좀 그냥 좀 편안하게 말하면 좋을 게 없고, 조금 강하게 말하면 내리면 좋습니다. 진짜 내리면 좋아요. 제 회사가 있어요. 근데 누가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항상 지분율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회사니고 내가 평생 할 거니까. 그러면은 혹시라도 돈이 생겼을 때 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낮아야죠. 낮아야죠. 상속하려고 해도 낮아야죠. 세금 내려면. 증여하려고 해도 낮아야죠. 호딩스가 안 오르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음만으로 갖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거버넌스가 회장님의 마음을 가신들이 읽습니다. 주가 오르는 방향으로 행동을 안 해요. 우리나라 그 주식하기 어려워요. 이런 거까지 알아야 돼. 재무제표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우리나라 상장회사,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 어디나 그럴 거예요. 지배주주는 주가가 내리면 좋고 일반 주주는 오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데, 이거를 좀 해소하자라는 관점에서 상속세라도 좀 어떻게 완화해 보자. 그러면 너무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 현실에서 작동을 안 시켜봤으니까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은 야, 상속세를 낮춰도 어차피 일감 몰아주기 등등등등 다 빼내 돌릴 게가 많은데 뭐 그렇다고 다른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냐?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상속세 완화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상속세를 많이 매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도 되게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상법 개정을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 1인 이사를 저희 모르는 법안이어가지고 작은 회사가 이제 한 명만 이사를 두면 되는 건데 너무 이사가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라는 게 제 코리아 프리미엄 책에 보면은
그거 되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주식회사가 다 똑같은 주식회사는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제가 나눠놨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주식회사는 원래 주주 다르고 경영자 다르고 다 다른 회사를 전제한 되게 큰 조직입니다. 더 작은 거 만들 수 있어요. 뭐 한명회사, 사업자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쫙 법이 나눠놨어요.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본주의 이제 시장경제 시작될 때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 나 회사 만들었는데 한 명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뭐 또 돈 좀 없나 보지? 약간 그런 신용이 없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발기인 7명, 그리고 자본금 그 옛날에 5천만 원, 지금으로 한 2억쯤 돼요. 있어야지만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사익은 흘러갑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7명이 있어야지만은 주식회사 만든다. 근데 나는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주식회사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름 빌려요. 야, 나 회사 만드니까 이름만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6명을 채워서 만들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재벌 패밀리들에 많이 남아있는 차명계좌입니다. 차명주식들. 차명주식들이 그분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누구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그냥 이름 빌려 오세요. 내가 주주명을 만들어 줄게. 하지만 이름 빌린 사람은 실제로 주주가 아닙니다. 계약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서 법원이 최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차명 주식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뒤에 있는 진짜 주주가 진짜 주주고 차명 주주는 주주권 행사 못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2021년에 대법원 판결 바뀌면서 차명 주식이 난리가 났죠, 그때. 그때 이제 이렇게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회장님이 뭐 의결권 행사해 한번 하고 파킹해 놨다. 이렇게 할 수밖에 법원이 그랬으니까 판결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21년에 이제 아니야.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처럼 실명으로 해야 돼라고 하니까 이제 파킹 받은 사람이 이거 내 거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실명제로 다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역사가 그렇게 있고 또 5천만 원짜리 이제 주식을 그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아니 무슨 사업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2, 3억이나 들 건 없잖아요, 사실은. 뭐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사무실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자본금에 2억만 찍히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쉬워요,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계좌에만 2억을 찍으면 된다. 네, 빌려, 은행에서. 야, 3일만, 등기할 때까지 3일만 빌려줘. 빌려, 자본금 2억 찍어, 다시 빼, 돌려줘. 견금이라고 해요. 이게 참, 용어도. 돈 보여준다고. 견금. 가장납입. 정확한 그 법률 용어로는 가장납입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식회사를 만들던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법이 현실을 반영했어요. 아, 그래. 너네들이 주식회사 너무 만들고 싶으니까 완화시켜줄게. 해가지고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다 주식회사로 해주되 한 명, 옛날에 유한회사 해야 되는 것들도 다 주식회사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설명을 좀 생략하고 우리 또 줌에서 좀 질문하실 분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주식회사가 1인 회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개인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사를 서너 명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타주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단타나 장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는 순간 이 상장으로 대중에게서 돈을 조달하는 사람은 이 대중 전체, 심지어는 주주가 안 된 사람들도 나의 잠재적인 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타를 하고, 왜냐하면 나한테 돈을 실제로 회사에 준 주주는 누구한테인가 팔 수 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짧게 파는지 길게 파는지가 뭐가 중요해? 팔 수만 있으면 시장에서 대중한테 돈을 조달한 사람은 그 대중 전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짧게 사고 파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책을 쓸 때 특히나 이제 두 책이 다 그랬어요. 아, 요거는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중학생한테 설명해야지라고 쓰면은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뭐 많이 되는 것 같고,
네,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네. 네. 문학도 보시나요? 사실 뭐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은 열심히 읽는데 계속 졸고요. 책을 덜 봐서 저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진 않아요. 그래도 한 1, 2주에 한 권씩은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침대 옆에만 자꾸 쌓이는, 네, 저도 그런 삶이고요, 그냥. 네. 그리고 네, 총주주 배임죄 부분은 뭐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배임죄가 성관주 의무, 아까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제 성관주 의무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하는 건 저는 뭐 결론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짜로 돈 빼먹고 이런 것들은 해야겠지만 그거 아닌 경우에 배임죄까지 있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깜빵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돈 빼먹은 거는 깜빵 가는 게 맞지만 경영 상황에서는 성관주 의무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논의는 충실 의무 상황에서 배임죄 아니 그 경영 판단 원칙을 하거나 배임죄를 빼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오해가 있는 것이 충실 의무 상황에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나 싶고 이제 경영 판단 원칙을 충실 의무에 적용하는 것은 원래 법리에 맞지도 않고 이해 충돌인 경우는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은 그냥 결정하는 순간 누가 손해인지 이익인지 나오는데 뭘 미래에 판단을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좀 논의가 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결 몇 프로 될 거냐, 총주주 법안 들어오면 몇 프로 해결될 거냐, 0%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탕세 까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이지 지금 발생한 일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을 또 하나 다 바꿔야 됩니다. 뭐 합병 관련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자꾸 문제 터지고 사고 터지고 법 만들고 빠져나가고 이게 계속되니까 이거 막자고 미래에 발생할 무언지 나는 모르는 그 이해충돌 상황이나 불법을 막자고 바탕세부터 깔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다 바꿔야 돼요. 바꿀 거 너무 많고 자본시장법상 아까 그 합병법 이런 것들 그게 사실은 상장회사에는 오늘 어제도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뭐 DN 모토모티브 또 합병했다. 어디 또 상폐한다. 되지 않나요? 0%입니다. 네, 현실 문제 해결은 0%. 장래 문제 해결은 뭐 그때 발생하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보지만 적어도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겠지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준을 세워놓으면 여기에 맞게 다른 것들도 바꿔야겠죠, 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삼성 법안이나 정경유착의 문제냐, 법리적인 문제냐, 물론 뭐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경제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영향은 뭐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정치의 문제로 보게 되면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어리숙하다는 말씀하셨지만은 꼭 어리숙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말싸움을 하다 보면요. 뭐가 쟁점이 없어집니다, 쟁점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싸움이 위한 싸움이 돼요, 항상. 뭐 사람도 그렇고 정치도 그런 것 같고 그냥 인간사가 싸우다 보면 쟁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의 유리하게 법을 바꿉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런 현상이 없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거는 싸우는 대로 놔두지만 법을 만들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법을 만들면 좋겠는데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법이 마음대로 만들어져요. 그런 게 좀 정치의 관점에서만 너무 보면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에 문구 하나까지도 볼 수 있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